주인을 잃은 남자에는 바람소리만 가득합니다. 찻잔 몇 벌, 책 몇 권도 너무 많다시더니 떠난 자리에 먼지 한 톨 남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에는 만장 하나 꽃 한 송이 없었습니다. 떠나는 순간까지 무소유를 실천했던 스님은 소유도 집착도 없는 세계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왜 이토록 크고 아픈 걸까요? 때로는 어깨를 내리치는 죽비처럼 아팠고, 때로는 한 잔의 차와 같이 향기롭던 법정 스님의 유산. 이제 다시 법정을 읽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밤입니다. 오늘 책 읽는 밤에서는 지난 11일 입적하신 법정 스님을 추모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년 전에 김수환 추기경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스승을 잃은 터라 많은 분들이 슬픔에 젖어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법정 스님이 남기신 책들 가운데 두 권의 책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손님 모셨습니다. 먼저 문학평론가이신 임원영 선생님 나오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성우 김세원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 씨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예, 또 시인 김갑수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종교의 벽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시는 걸음에 추모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 어른이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법정 스님은 한국 사회에서 어떤 분이었는지 그분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임원영 선생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종교인으로 출발을 했죠. 그것도 특히 이제 불교인으로 스님으로 출발했는데 얼마 안 돼서 종교 벽을 넘어버리고, 그러니까 뭐 스님이 아니라 모든 종교 성직자처럼 그 인식이 된 데 성공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비신앙인들, 종교와 관계없는 모든 국민들에게 어떤 이 평화의 그 스승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되어버렸죠. 거기에다가 아주 감명한 이 수필, 감동적인 수필로 어떻게 보면은 비천득 형식의 수필에서 법정 형식의 수필로 새로운 형식의 수필을 창안한 위대한 그 수필 작가로 또 평가받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김갑수 선생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몇 년 전에 법정 스님 신간 나왔을 때 기회가 닿아서 어떤 신문에 이제 서평을 쓰게 됐어요. 네. 그때 제 글의 출발이 그거였습니다. 꼭 스님한테 야단 맞는 기분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글 안에 무슨 누구 꾸짖는 얘기 없었어요. 그냥 장터에 가서 뭐 국거리하고 뭐 사왔다는 소소한 일상이 주로 담겨있는 내용이었어요.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스님의 그 소탈하고 소박한 삶 속에서 자꾸 나를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런 유보도, 아무런 꺼리낌도,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날 좀 야단쳐주고 내가 마음껏 사랑해도 되고 이런 분들이 추기경님이나 법정 스님 같은 존재죠. 아마 우리 곁에 이렇게 우리를 보듬어주는 존재로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법정 스님께서 글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중과 소통하는데 그래도 열심히셨지만 개인적인 관계 맺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은 기회를 주셨다고 들었는데 김선 선생님께서는 개인적인 인연이 있으셨다고요. 저는 한 1991년 정도라고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어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법정 스님의 다큐멘터리를 했어요. 1시간짜리를.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법정 스님이 거의 이렇게 글로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셨지 무슨 TV에 나타나신다든가 이런 거는 전혀 없던 때였기 때문에 네. 정말 요즘 말로 하면은 그게 나가자 대박이었습니다. 시청률이 최고였었어요. 그러니까 PD가 욕심이 났죠. 한 번 더 모시고 싶다.
그래서 그때 그 인터뷰했던 분은 그 시인이신 그분이 인터뷰를 하셨고 제가 나레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불이라메를 찾아갔어요. 3시 PD하고. 불이람. 네. 근데 12시에 도착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한 2시경에 도착을 했는데 기다리다가 식사를 점심 공양을 하고 부엌에서 금방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처음 그 뵀는데 시장할 텐데 빨리 들어가서 식사하라고. 그래 들어갔더니 부엌에다 손수 만드신 건데 나무를 그냥 나무 판때기 같이 하나 해놓고 이렇게 다리 해놓고 그게 식탁이에요. 그때 그 수제비를 해주셔서 아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손수 지은 밥을 대접받으셨어요? 그때 이제 물론 같이 하셨을 거예요. 동승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차방이라는 데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정갈할 수가 없어요. 어느 여자가 또 그렇게 정갈하게 했겠어요. 깨끗한데 한쪽 구석에 이렇게 꽃 한 송이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당돌하게 그랬어요. 스님은 너무나 좋은 걸 많이 가지고 계신다고. 이렇게 좋은 공기 다 가지고 계시고 이 절경을 다 가지고 계시고 새 울음소리 다 들으시고 그랬더니 그냥 빙그레 웃으시더라고요. 직접 뵙지 못했지만 사진으로도 그 안광이랄까 눈빛이 정말 대단하시죠. 근데 그런 눈빛에 스님께서 그런 편안함까지 주신다니 감동입니다. 그 웅산 씨께서는 법정 스님의 글로 인해서 어떤 삶의 전환점을 맞으셨다면서요? 글쎄요, 어떤 재즈 뮤지션으로서, 음악인으로서 가는 저에게 힘든 일들이 가끔 많이들 생기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음악인인 저에게 아주 큰 가르침을 주셨고 또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저에게 또 큰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스님께서 인간의 목표는 풍요롭게 살아가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글에서 저는 뮤지션으로서 조금 더 정진하고 더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종교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법정 스님에게 다가가고 또 그 가르침을 얻을 수 있었던 건 바로 그분이 쓰신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쓰신 책이 한 20여 권 된다고 들었는데요. 놀라운 거는 그 책이 대부분이 나오면 베스트셀러가 되고 베스트셀러를 넘어서 꾸준하게 무소유 같은 경우에는 30년이 넘도록 스테디셀러가 되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꾸준히 법정 스님의 글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가치를 두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김세원 선생님. 우선 쉽다는 거가 참 매력인 것 같아요. 쉽다. 누구든지 예.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한글을 알면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은 법정 스님의 글이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거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글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글 쓰기가 힘드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쉽다는 공통점에 누구나 다 빨려 들어가는데 네. 이거는 쉽기만 하면 그것이 더 많은 사람을 설득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마 법정이란 존재감이 그걸 안겨주지 않나 싶은데 이 스님이 쉽게 한 얘기의 이면에 즉 표층의 뒤 이면에 빙산의 아래처럼 큰 것이 배경에 있다는 것이 얼핏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있는 사람에게 부담감을 덜어주지만 사실은 생각할 거리를 이제 많이 던져주는 그런 이제 글쓰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네. 자신이 삶에서 소소하게 겪은 예화들을 많이 등장시킵니다. 그건 글 읽는 맛이죠. 재미죠. 그렇죠. 왜냐하면 누구나라도 비슷한 체험들을 다 하니까. 그래서 정말 예. 스님의 책은 담백하고 간결하면서도 정말 스스로를 반성하게 하는 어떤 강력한 힘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시지만. 네. 짧은 문장 속에서 깊은 울림을 준다. 예, 그러면서. 그러면서도 예. 이제 이 글이 읽히는 제일 큰 원인은 산속에 계시면서 항상 세상을 보고 있어요. 법정 스님은 스님으로 산속에만 계셨는데 모든 글은 아주 속됩니다. 온갖 잔재불안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다 했고, 그리고 굉장히 유머러스해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번 오늘 우리가 하는 두 번째 수필집에 보면은
어떤 분이 와서 그 책을 하나, 그 법정 스님 책을 가지고 와서 좋은 말씀 좀 써달라고 네. 그러니까 좋은 말씀 이렇게 썼어요. 큰 글씨로. 이런 어떤 윗도 그 사람도 그렇거든요. 사람도 그 웃기는 뭐 이런 게 그런 재미에다가 그 다음에는 반드시 어떤 사람도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그 신분에 관계없이 글을 읽으면 저항감이 없습니다. 내용에서 다 편안하게 아까 그렇게 친절하게 하는 건데 이게 그래도 그게 나오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아무것도 아니고 친절이라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글 읽는 사람들께까지도 이 친절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이게 이제 베스트셀러 되게 만드는 거죠. 법정 스님이 남기신 그 많은 책들 가운데 과연 어떤 책을 함께하면서 그분을 기릴까 고민을 하다가요. 1976년에 내신 산문집 무소유를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어떤 책인지 화면으로 잠시 보시고 오겠습니다. 아주 좋아하고 애독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초월해 영혼의 울림을 준 법정 스님의 산문집 무소유입니다. 네, 무소유는 법정 스님의 많은 책들 가운데서 사실 명실공히 대표작으로 꼽히는데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임원영 선생님. 예, 그 법정 스님 이전에 무소유를 주장한 사람은 많고 이게 사실 새로운 것도 아니죠. 불교 자체가 무소유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도 초기 신앙은 무소유를 주장했다고 볼 수 있고 모든 종교는 근본적으로 이 욕심을 없애냐는 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솔로우 같은 경우도 뭐든지 자꾸 줄여라 뭐 이런 수를 썼거든요. 그런데 그걸 무소유라는 단어로 딱 고착시키기에 이제 법정 스님의 업적이죠. 그러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성공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법정 스님이 말하는 무소유는 이 산스크리트 원어원에 의하면은 그냥 우리는 보통 있는 걸 버린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물건만이 아니고 정신까지도 그리고 자연까지도 자연도 있는 그대로를 둬야지 자연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이 우주 삼라만상에 있는 그대로 우리들이 지금 말하는 생태계 사상 이걸 무소유로 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속되게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거는 적당히 가진 거고 남이 가진 거는 욕심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법정은 자기만이 무소유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무소유해야 되고 우주 삼라만상이 다 무소유해야 된다. 굉장한 경지에 들어가는 거죠. 네. 어떤 말이 한 시대의 언어가 되려면 그게 언제 말했느냐, 누가 말했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어떤 아주 고매한 스님이 1950년대나 60년대쯤에 무소유 이랬으면 이게 받아들여졌을까요? 받아들이기는커녕 웃음내 이런 소리 났을 거예요. 너무 궁핍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책은 76년에 출간되지만 80년대, 90년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적극적으로 더 읽혀나갑니다. 즉 경제 가치에 우리가 포위되고 그러나 벗어나질 못해요.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가진 것에 의해서 우리는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뒤가 허전하거든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양갈래 속을 헤매는 그 틈새 항상 법정 스님의 무소유 같은 그런 말씀이 망치로 이렇게 두드리는 거죠. 망치로 두드리는 거예요. 실천은 잘 못합니다. 어떤 누구가 스님처럼 살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자괴감의 한 구석에 이 법정 스님의 존재감이 항상 있는 거죠. 아마도 무소유가 계속 잘 팔리는 책이 되면 우리 사회는 계속 불행한 거고 이 책이 안 읽히면 좀 좋은 사회가 됐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법정 스님에게 있어서 무소유란 어떤 의미일지 좀 책을 통해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여기저기서 다 느끼지만 여기에 제가 한 구절 좀 읽어볼게요. 나는 가난한 탁발승이요. 내가 가진 거라고는 물레와 교도소에서 쓰던 밥그릇과 염소젓 한 깡통, 허름한 담요 6장, 수건, 그리고 대단치도 않은 평판 이것뿐이요. 마하트마 간디가 1931년 9월 런던에서 열린 제2차 원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가던 도중 막세유 세관원에게 소지품을 펼쳐 보이면서 한 말이다. K. 크리팔라니가 겪은 간디 어록을 읽다가 이 구절을 보고 나는 몹시 부끄러웠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지금의 내 분수로는 그렇다. 저는 이거를 여기까지 읽고는 법정 스님은 간디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너무 좋고 내가 너무 많이 가졌다고 해서 부끄러웠다고 하는데요. 저는 법정 스님이 이 부끄러워하는 이거를 제가 읽으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너무 많이 쓸데없는 걸 정말.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것은 당신께서도 얘기하신 대로 아무것도 안 갖고 빈털터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필요 없는 것까지 갖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최소한으로 갖고 내가 필요 없는 거는 나누라는 얘기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죠. 임원영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현대인들에게 무소유의 철학이 던지는 의미. 그 사회가 풍요롭든 궁핍하든 항상 무소유에 대한 인간의 근본적인 그 생각, 항상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욕심을 줄이라는 거거든요. 인디안들의 삶, 아주 소박한 삶, 네. 그런 걸 예를 들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인디안들에게 그 도끼를 갖다 줬더니만은 그 백인들이 갖다 주고 한참 뒤에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러면 도끼를 갖다 주면은 백인들 같으면은 그 도끼라는 도구로 살림을 다 베버렸을 그렇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딱 자기들이 필요한 살림만 배고는 놔두고는 그냥 낮잠을 잤더래요. 그래서 도끼 주니까 당신들이 어땠느냐 물었더니만 그 인디안들이 하는 말이, 이 도끼가 참 우리가 하루 동안에 배워야 될 것을 잠깐만 배우고는 쉴 수 있어서 참 좋았다. 말하자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그런 여유 있는 삶을 가지라는 뜻으로 이제 무소유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러니까 이거는 풍요로울수록 더 이제 이 절실한 사상으로 다가오는 거죠. 뉴스위크에서 지에서 몇 년 전에 그 특집을 한 게 물건이었어요, 물건. 표지에 딱 나오는데 미국의 평범한 중산층이 자기 집안에 소유한 물건을 집 앞에다 다 끌어서 쌓아놓으니까 그 집보다 더 컸습니다. 그러게.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물건에 둘러싸여 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은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그 일종의 현대병이에요, 현대병. 그럼요. 그리고 누군가가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역할이 바로 이제 법정 스님이 했던 일이죠. 네. 웅산 씨는 그 무소유의 철학을 노래에 담고 싶으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글쎄요, 스님이 생각하시는 말씀하신 그 무소유의 뜻 그대로는 아니겠지만 그 음악으로 조금이나마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조금 버릴 수 있는, 조금 나눌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혹시 노랫말에도 그런 네. 무소유의 가치를 담은 그런 노래도 네, 있나요? 언제나 그러니까 제 노래 엔딩 부분에는 놓아주어야 한다, 그리고 용서해야 된다라는 가사말들로 끝나고 있어요. 이 책이 76년에 나왔고 76년에 책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아주 큰 사건이 있었죠. 그 사회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김갑수 선생님. 이제 법정 스님의 글이 쓰여졌던 시점이 70년대 초반이에요. 네. 무소유 최간에 나오는데 누구는 그걸 읽고 깜짝 놀랐대요. 법정 스님도 그런 표현을 하나? 뭐냐면 제기랄, 내가 무슨 솔제니치냐? 라는 편지 문장이 있습니다. 가택연금을 당한 거죠. 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유신, 긴급조치, 엄혹한 시대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사람들에게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았던 올곧은 정신들은 다 하나의 방향으로 이건 곤란하지 않느냐, 유신통치는 곤란하지 않느냐, 여기까지는 도달을 했어요. 네. 그리고 법정 스님도 바로 민주수호 국민협의회 단체 활동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앞에 계신 임원영 선생님은 아주 고초를 많이 겪으신 산증인이신데 제가 말씀드리기도 면구스럽고 그런데요. 제가 이해하는 법정 스님의 모습은 하여튼 시속의 시비에서 좀 노연하고 싶어 했던 모습입니다. 어느 시점부터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 그 속을 어떻게 헤아려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1972년에 그 유신헌법, 그게 이제 독재 헌법이죠. 그게 만들어졌고, 74년에 긴급조치가 있었고, 그 75년에 인혁당 사건, 지금 이제 무죄를 받은, 재심의에서 무죄를 받아서 널리 알려진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때 법정 개인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불교 문화적인 풍토에서 불교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뭐 다른 종교도 보수적이지만은 그 보수적인 속에서 어떻게 법정 같은 스님이 나와서 그런 그 국민들 어떤 자유의식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데서 그 직접적인 어떤 이런 이 정치적인 사회학적인 용어보다는 가장 불교적이면서도 가장
인생론적인 문학적인 무소유라는 단어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런 충격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승화할 수 있는가? 이게 말하자면은 어린 왕자와 대화할 수 있는 스님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법정 스님께서는 사실 뭐 어떤 사상이나 가치도 행동으로 제대로 실천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사시다 가셨죠. 삶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오늘 사실 법정 스님이 우리에게 갖는 소중한 가치에 제일 핵심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을 임원영 스님이 여러 번 강조를 하셨어요. 산중에 은거한 산속 처사로 사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삶은 거기서 있으셨지만 항상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맑은 얘기를 계속 하신 거죠.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이 고승인 분들의 저서가 사실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은 그 말씀 자체로선 좋을 수 있으나 현실적인 고리가 끊어진 데서 오는 어떤 공허감을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삶에 부질부질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다소 모호하나 고매한 말씀으로 넘어가는데 이 일상의 소소한 그 부분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삶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스님의 애정 같은 걸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법정 스님이 정말 크신 분이라고 느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무소유를 외칠 수 있고 쓸 수 있어요. 글에도 쓸 수 있고 뭐 저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과연 저렇게까지 실천을 하고 가시는 분이 있겠느냐 이거죠. 그는 선승으로서도 가장 무소유를 실현하려고 했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이번에 이제 다비식을 이제 올린 그 상태에서 관을 쓰지 말라는 거. 관을 쓰지 말라는 건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이 장례 풍습에서 인류 역사에서 관을 안 쓰는 것은 훨씬 그 이전의 원시 시대였고 조금 내려오면 거의 다 관을 썼는데 지금도 관을 안 쓰는 건 인도 가면은 인도의 그 간지스강에 가면은 그 유명한 이 바라나시 가면은 간지스강에서 보면은 이제 이 부자들은 관을 쓰고 가난한 사람들은 관 없이 보통 관 없이 그냥 가는 걸 우리가 많이 봤는데 네. 저는 법정 스님은 그 말을 듣고 참 이런 분들이 좀 자주 나와서 우리 산다는 것이 결국 이런 거라는 거. 그 장례식의 의미는 인생 무상을 느끼게 해서 살아있을 때 좀 사람이 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장례식을 너무 화롭게 해가지고 나도 죽기 전에 돈 많이 벌어놓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참 곤란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참 무소유를 실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